최근에 중국 이슈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리커창이 사망한 거고 하나는 이제 미중 정상회담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소식이 동시에 나오면서 혹시 연관 있는 건 아닌가? 그러면 중국 내부에는 어떤 일이 있는 거고 앞으로 어떤 회의의 딜이 나올 수 있을까? 그럼 우린 투자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이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겠죠. 우선은 리커창이 사망했습니다. 리커창이 중국의 2인자예요. 그리고 상하이방입니다. 시진핑 주석이 사면임을 할 때 후진타오를 회의에서 끌어냈었어요. 리커창이 수영 중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사망을 했고요. 민심이 동요할 가능성이 생겼다는 거죠. 포털에는 리커창 사망 순위를 지우고 있고 국민들은 추모를 하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울 때 원래 불쏘시개가 등장하면 민심이 크게 동요할 수 있어요. 중국은 이거를 막기 위해서 이제 큰 결단을 내려야 할 수 있다는 거죠. 중국에는 어떤 당들이 있냐면 태자당, 상하이방, 공청당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태자당은 주요 정치 권력자 2세 모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혁명 원로들, 고위직 자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여기 시진핑과 왕치산이 있고요. 시진핑이 주석에 오르면서 태자당의 전성기가 왔고요. 하지만 이번 사면임에서 보듯이 태자당이 아닌 자신의 측근들, 시자진으로 권력을 재구성했죠. 상하이방은 1980년대 중반 천안문 사태 이후에 실세로 등장한 사람들인데요. 이 상하이 출신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등소평이 장쩌민을 총서기로 임명하면서 실세로 떠올랐고 장쩌민이 자신을 지지하는 상하이 세력들을 중앙 정계로 등용을 시킵니다. 그동안은 상하이방이 군부를 쥐고 있었거든요. 시진핑 3기에 들어서 군부를 물갈이 한다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상하이방 인사들을 몰아내고 시자진으로 구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예상되고 있습니다. 권력을 장악하면 군부를 장악해야지 나중에 쿠데타를 예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권력을 지금 공고히 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공천당, 그 다음은 공청단인데요. 공산주의 중국 공산당이 지도하는 공식 청명 조직이에요. 여기에 후진타오와 리커창이 있습니다. 공산당 하부 조직이었었는데 지도부 경험자들을 따로 모임을 만든 게 이 공청단이거든요. 천안문 사태 때 권력이 소멸됐죠. 그러다 2002년 후진타오가 총서기에 오르면서 다시 권력을 잡았고 여기에 2인자가 리커창이었던 겁니다. 시자진은 시진핑 측근 그룹이에요. 중국은 국가주석을 5년 단위 10년을 집권합니다. 그리고 다음 파벌의 권력을 넘겨주는 집단 지도 체제인데요. 여기서 사면임을 시도했어요. 자신의 측근들을 중심으로 권력을 배치를 하죠. 즉 하나의 파벌이 권력을 독점하기 시작했다. 과거 역사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강력한 중앙 집권에 힘이 있을 경우 문제없이 지나가요. 근데 권력의 정점이 사망하거나 약해졌을 때는 변고가 발생합니다. 즉 권력을 나누던 시절에서 권력을 시자진파가 지켜야 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은 다른 파벌의 불만이 상당히 증가합니다. 이때 민심이 동요할 만한 재료가 있으면은 반대파가 공격할 가능성이 있죠. 경제가 어려우면 더 그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때 할 수 있는 일은 경제적으로 부양책을 써서 민심 동요를 막거나 외부와 전쟁을 통해서 관심을 밖으로 돌리거나 반대파를 확실히 제거해서 싹을 잘라버리거나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상하이방인 리커창은 어떤 사람이냐? 후진타오가 총서기에 오르면서 허난성 당위원회 서기가 돼요. 이때 허난성 경제를 발전시킵니다. 그 다음에 전인대 상무위원회 주임을 지내고요. 이후 중앙정부로 진출합니다. 랴오닝성 당서기로 지내면서 주택 개량 사업을 하는데 이걸 또 크게 성공시켜요. 공청단 내에 실세로 자리를 잡죠. 문제는 태자당과 상하이방이 연합을 해서 공청단을 견제했어요. 시진핑을 차기 주석으로 밀어줍니다. 리커창이 해야 되는데 시진핑으로 가는 거죠. 리커창이 더 유리한 자리였었는데 연달아서 정책 실패를 해요. 그러면서 시진핑으로 판이 뒤엎이죠. 그렇게 시진핑이 주석이 되고 리커창은 2인자인 국무원 총리를 합니다. 지금 중국의 정치 상황을 보면은 집단 지도 체제에서 한 명이 연임을 하는 체제로 바뀌었기 때문에 약한 골입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은 그동안 사면임 동안 경제보다 정치를 우선시했죠. 경제 정책을 내서 성공시키지 못하면은 사면임이 위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사면임에 성공을 했어요. 경제를 살려보려고 했는데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잘못하면은 환율이 망가지고요. 냅두면 부동산이 망가지고 돈을 풀어도 소비를 하지 않고 부동산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았죠. 부동산을 너무 살리면은 빈부격차로 불만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실패하면은 2인자를 대표로 세워서 불만 세력이 집결할 수도 있겠죠. 그런 와중에 리커창이 갑자기 사망을 합니다. 특별히 무언가 한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은 시진핑에게 유리한 상황으로 바뀌겠죠. 마침 이 타이밍에 왕이 부장이 미국으로 가서 미중 정상회담을 성사시켜요. 미국과 중국이 서로에게 필요한 상황이었죠. 여기서 중국은 좋은 조건만 따내면은 국민 지지율을 이끌어낼 수 있어요. 그럼 좋은 조건은 어떤 거냐? 중국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와야 되는데 과연 이런 협상이 될 것이냐? 이게 험난한 길이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보다시피 중국의 실업률이 되게 심각합니다. 도시 실업률이 5%고요. 중국 청년 실업률은 21%예요. 일자리가 없다는 거죠. 리커창이 했던 말이 뭐냐면 6억 명은 월급 17만 원밖에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중국의 빈민이 너무 많고 동부 지역 부자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빈부격차가 상당히 벌어져서 빈민들의 불만이
그게 다랬다는 거죠. 그리고 이 말에 굉장히 많이 호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 않아 리커창이 사망을 했고요. 일자리를 주는 게 가장 최선의 일이고 그 다음은 급여가 높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러려면 IT 같은 기술직을 많이 만들어내야 되는데 미국이 AI 관련 반도체 수출을 막았죠. 그리고 반도체 규제를 많이 해서 반도체를 팔아서 마진을 내는 사업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노인 인구도 20%가 넘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노동력은 떨어지고 소득은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경제 문제를 한 큐에 해결하는 묘수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미중 정상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타이밍입니다. 만약에 이번에 또 잃게 되면은 다음에나 그 다음에나 될 수 있을 건데 그때는 트럼프랑 협상을 해야 돼요. 트럼프랑 협상을 하느니 차라리 바이든과 무언가 의미 있는 협상을 하자가 될 수 있겠죠. 바이든 입장에서도 여기서 협상을 잘해가지고 본인이 재선에 도움이 되게 되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앞으로 4년간의 시간을 벌 수가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는 트럼프를 상대하는 게 유리할까? 바이든을 상대하는 게 유리할까?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만약에 트럼프를 만나서 협상하는 게 더 유리하다라고 하면은 바이든과의 협상에서 그렇게 큰 패를 내놓지 않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중국과 미국이 의미 있는 협상을 하려면은 어떤 조건을 주고받아야 될 거냐? 미국이 원하는 걸 주고 가져올 걸 가져와야 되거든요. 미국이 원하는 거는 대만을 공격하지 않는 겁니다. 대만이 먼저 중국을 공격할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굳이 대만을 칠 필요도 없어요. 우선은 이거를 받고 자신들이 원하는 걸 달라고 할 가능성이 제일 높아 보여요. 중국이 원하는 거는 수출에 대한 규제 완화를 시켜달라는 거, 그리고 반도체 규제를 완화시켜달라는 거를 말할 가능성이 높겠죠. 반도체 규제를 완화시켜야 양질의 일자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다만 미국이 백도어 사건 같은 이유로 AI 관련 반도체는 주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여기서 회의가 충돌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 보이고요. 중국의 이중적인 시장에 대해서 규제를 풀고 전면 개방을 요구할 수도 있어요. 외국 자본이 다른 나라처럼 투자와 회수가 가능하게 해달라. 자본에 대한 규제를 풀라는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도 자본 유치를 제대로 하려면은 자본 개방을 하는 게 나을 수도 있거든요. 그동안 못했던 이유들이 있었지만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상황이라면은 자본 개방해주고 수출 열어서 실업률이랑 GDP 성장을 얻으면 될 거예요. 부동산이 아닌 방식으로 경제성장 모델을 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바이든과 협상을 했다고 해서 내년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면은 이 합의가 취소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입장에서는 바이든이 재선이 될 수 있을 만한 무언가를 던져줘야 되겠죠. 두 정상이 진심을 다해서 협의를 한다면은 정말 깜짝 놀랄 정도의 이벤트가 나올 수도 있을 거고 아니라고 하면은 둘이 의미 없는 만남일 가능성이 높겠죠. 기대하는 거는 미중 회담을 통해서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해서 더 이상 규제를 하지 않겠다, 공격을 멈추겠다, 이거를 확답받은 다음에 중국 내부에서 대대적인 부양책을 해가지고 경기를 살리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양책은 부동산이 해당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요. 중국에 있어서는 부동산이 달콤한 독이긴 한데 부동산 부양 없이 경기를 살리기 어렵다라는 것을 최근에 경험했죠. 바주카포 없이는 경기 부양이 쉽지 않습니다. 명분이 있는 부동산 개발을 통해서 경제를 살리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빈민을 위한 집을 공급하겠다. 우리로 치면은 공공분양, 공공임대성 부양책이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결국 지방부채를 해결하지 않고 이월시키는 거죠. 다음 부동산 버블이 한 번 더 발생하면은 그때는 더 아픈 위기가 될 수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해결하면 되고 지금은 살고 보자 이런 선택을 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봐요. 그 외에는 뭐 반도체 굴기라던가 친환경 굴기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명분용인 거고 실제로 고용 효과가 큰 거는 부동산 경기다. 중국이 부동산과 소비를 살리기 위해서 부양책들을 내고 있는데요. 바주카포는 그동안 없었어요. 그래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는 게 중국 3분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는 잘 나왔습니다. 만일 내일 나오는 중국 PMI 지수가 상승세를 이어가는 거로 나오면은 중국 부양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다는 뜻이고 중국이 확실히 경기를 회복할 수 있게 바주카포를 쓸 수도 있겠죠. 다만 이럴 경우에 환율, 외화 유출을 막기 위해서 미국과 어떤 합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PMI 지수가 중요합니다. 만약에 PMI 지수가 잘 나오면은 3달 연속 상승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경기가 반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상해 지수가 3년 중에 최저점에 속해요. 3중 바닥을 찍었습니다. 상해 지수는 2021년 고점 대비 20% 하락했고요. 외국인 투자 비중이 높은 홍콩 항생 지수는 50%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중국 주식이 저렴하니까 사야 된다 이런 투자들이 나오는데 그렇게 말한 사람들이 2년 넘게 물렸어요. 그래서 투자자의 무덤이라 불리고 있죠. 그래도 경기 회복이 되면 증시가 올라가긴 할 겁니다. 반대로 그 정도의 경기 회복이면 코스피도 올라가고 미국 주식도 올라가겠죠. 투자자의 선택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국 주식에 대해서 공격적인 투자를 하는 투자자들도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번 경제의 축인 유럽, 중국, 미국 중에서 미국만 경기가 괜찮은 편이고 나머지들은 경기가 안 좋습니다. 다 같이 경제가 좋아져야 코스피도 좋아지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는 전 세계가 경기 회복으로 들어가서 다 같이 좀 증시가 올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